손 놓으세요. 불쾌합니다. 그의 손이 소영의 팔을 잡았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는 소영을 강제로 자리에 앉히려 했는데 소영이 저항하자 화가 난 듯 거칠게 밀었어요. 균형을 잃은 소영이 뒤로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손을 짚었는데 하필 그곳에 뜨거운 바베큐 그릴이 있었죠. 소영은 순간적으로 비명을 삼켰어요. 707 특임대 여군의 자존심이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707 특임대 팀장, 지영이 천천히 일어서서 박두식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비켜주시죠. 바로 그때 옆 펜션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박두식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가 나타나자 조폭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중간 간부쯤 되는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야, 누시가 시끄럽다. 그만하고 들어와. 간부의 한마디에 박두식이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박두식과 조폭들은 물러가면서도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뒤따른 민정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저놈들 가만두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그녀의 말을 지영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신중해야 해. 우리는 휴가 중이고 신분이 노출되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은 707 특임단 소속 대한민국 최전계 여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707 여군을 건들면 여군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참교육하는 전통이죠. 하지만 우리 막내를 건드린 건 용서 못해. 2024년 8월에 무더운 여름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정문이 열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매일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명의 여군이 민간인 복장으로 부대를 나서는 모습은 누가 봐도 들뜬 표정이었죠. 6개월간의 고강도 대테러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받은 14일간의 공식 포상휴가였습니다. 그녀들의 움직임은 편안한 차림새와는 달리 일사불란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전우애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팀장인 한지영 대위는 35의 나이답게 침착하게 렌터카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단발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는 휴가 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인의 본능을 보여줬죠. 정보 수집 전문가인 오민정 중사는 2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2로 보일 정도로 동안이었는데 그 예쁜 외모 뒤에는 치밀한 관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휴가네요, 팀장님. 막내 이소영 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어요. 24의 그녀는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저격수 배지가 달린 군복을 입었을 때의 카리스마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전제 해커로 불리는 김혜린 중사는 27의 조용한 성격으로 노트북 가방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놓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가방 지퍼를 확인했고 이는 장비를 다루는 전문가의 습관이었죠. 강원도를 향한 4시간의 드라이브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들은 훈련 때의 에피소드를 나누며 웃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가요를 따라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민정의 눈은 계속해서 사이드미러를 확인했고 예리는 핸드폰으로 목적지 주변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원에게 완전한 휴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후 3시경 마침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펜션촌에 도착했습니다. 산들바람 펜션이라는 간판이 나무에 걸려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죠. 부대 복지과에서 추천한 군인 할인 제휴 펜션답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량이 몇 대 없어서 한적한 휴가를 보내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서자지영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로비를 스캔했습니다. 입구에서 3m 지점에 CCTV 하나, 계단 옆에 또 하나, 비상구는 왼쪽 복도 끝에 위치했죠. 창문은 모두 열리는 구조였고 2층까지의 높이는 필요시 로프 없이도 하강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이런 관찰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밴 습관이었어요. 3CO2호와 3CO3호 나란히 있는 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용한 곳이라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안내했죠.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소영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고
이는 저격수 특유의 은밀한 이동법이 습관화된 것이었죠. 방에 짐을 풀며 네 사람은 각자의 침대를 정했고 예리는 창가 자리를 선택해 노트북을 설치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밖으로 나온 그녀들은 펜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옆 펜션에서 거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그쪽을 바라보니 덩치 큰 남자들 7, 8명이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팔에는 화려한 문신이 가득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3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트렁크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하얀 봉지들이었는데 내용물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조심스러운 행동이 수상해 보였죠. 민정이 본능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 하자 지영이 팔을 살짝 잡아 제지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지영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가 되자 펜션 주인이 야외 바베큐장을 이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산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는 추천이었죠. 네 사람은 준비해온 삼겹살과 야채를 들고 바베큐장으로 향했습니다. 숯불을 피우는 동안 소영이 능숙하게 고기를 손질했고 예리는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병을 든 남자들이 다가왔죠. 앞장선 사람은 190cm는 넘어 보이는 거구였고 얼굴에는 흉터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두식이었어요. 어이구,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바베큐를 하고 있네. 박두식의 술 냄새. 나는 목소리가 불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네 사람의 몸을 훑었고 특히 민정의 몸매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뒤따라온 조폭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8명의 남자들이 바베큐장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탐욕스러웠어요. 여자들끼리만 왔어요? 남자친구들은 없고? 박두식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하려는 순간 박두식의 시선이 막내 소영에게 고정됐죠. 24의 앳된 얼굴과 날씬한 몸매가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술병을 내려놓고 소영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어요. 이런 예쁜 아가씨들만 있으면 위험한데 오빠들이랑 같이 한잔해요. 박두식의 손이 소영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소영이 몸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박두식은 더 집요하게 따라붙었죠. 그의 손이 소영의 팔을 잡았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소영의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지영의 눈빛을 확인하고는 참고 있었어요. 손 놓으세요. 불쾌합니다.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두식은 오히려 더 세게 팔을 잡았죠. 민정이 개입하려 했지만 지영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박두식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는 소영을 강제로 자리에 앉히려 했고 소영이 저항하자 화가 난 듯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소영이 뒤로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손을 짚었는데 하필 그곳에 뜨거운 바베큐 그릴이 있었죠.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영의 오른손 손등이 그릴에 닿았습니다. 타는 살 냄새가 났고 소영은 순간적으로 비명을 삼켰어요. 특수부대원의 자존심이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어머 미안. 아가씨가 조심했어야지. 박두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정과 예린이 동시에 소영에게 달려갔어요. 소영의 손등에는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영은 천천히 일어서서 박두식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의료처치가 필요합니다. 비켜주시죠. 지영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담담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 펜션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박두식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가 나타나자 조폭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중간 간부쯤 되는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야, 두식아. 시끄럽다. 그만하고 들어와. 간부의 한마디에 박두식이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네, 철수 형님. 박두식과 조폭들이 물러가면서도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들이 사라진 후 네 사람은 즉시 소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이도 화상으로 보였죠. 예린이 재빨리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고 민정이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해 보였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린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밤 9시 네 사람은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는 소영의 손을 진찰한 후
다행히 심각한 화상은 아니지만 며칠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소독과 드레싱을 마친 후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손등에 하얀 거즈를 감은 소영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병원을 나선 그녀들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신고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야간 당직 경찰관은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둥마는둥했고 신고서 작성도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가 있죠? 목격자는요? 젊은 경찰관의 무성의한 태도가 눈에 띄었어요. 민정이 화를 내려 했지만 지영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경찰관의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에 철수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본 거죠. 아까 조폭들이 부르던 그 간부의 이름과 같았어요. 지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말하고 경찰서를 나섰어요. 주차장에서 예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팀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경찰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책상에 철수 이름이 적혀 있었어. 민정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죠. 특히 소영은 손등의 통증보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더 괴로워 보였어요. 707 특임단의 저격수가 일개 조폭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펜션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 민정이 답답한 듯 대답했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겠죠. 경찰이 저쪽 편인 것 같은데 예리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두식이라는 이름과 이 지역 조직폭력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죠. 화면에 뜬 기사들을 보니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조직인 것 같았어요. 유흥업소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황금성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한대요. 거기가 본거지인 것 같아요. 예린의 보고를 듣던 지영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옆 펜션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간간히 조폭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지영은 손등에 붕대를 감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막내의 다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특수부대원으로서가 아니라 언니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죠. 소영이 왼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지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히 소영은 양손잡이였고 왼손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했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팀장님, 저 괜찮아요? 이 정도 부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죠. 민정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저놈들, 가만두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그녀의 말을 지영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신중해야 해. 우리는 휴가 중이고 신분이 노출되면 안 돼.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뭔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죠. 그들은 707 특임단 소속 대한민국 최전계 여군들이었습니다. 비록 휴가 중이지만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자신들의 동료가 다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옆 펜션의 소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조폭들이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죠. 지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결심한 듯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쉬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민정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영의 다음 말에 눈이 반짝였죠.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 조금 늦은 시간에 사랑의 매로 참교육을 해줘야겠어. 예린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놈들이 뭘 하는지 좀 더 확실히 알아야 해.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 막내를 건드린 건 용서 못해. 휴가 2일차 아침 7시 펜션의 고요함을 깨우는 첫 번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한지영 대위는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이소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소영의 오른손 손등에 감긴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 화상 부위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하룻밤 사이에 부기가 많이 빠졌고 물집도 더 이상 커지지 않았어요. 많이 아파?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왼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식탁 위에 김밥을 집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죠. 오른손잡이가 하루아침에 왼손을 그렇게 능숙하게 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손잡이 저격수로 훈련받은 그녀의 특기가 일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오민정 중사가 거실로 나오며 소영의 왼손 젓가락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김혜린 중사도 노트북을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죠. 네 사람은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영은 조폭들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한 후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낮 동안 네 사람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영과 민정은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예리는 펜션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했죠. 소영은 망원경으로 옆 펜션을 감시하며 조폭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평화로운 휴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보 수집 작전이 진행 중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다시 모여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두식 일당은 한 달에 2번 정도 이 펜션을 이용하며 매번 밤늦게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했죠. 또한 그들이 운영하는 황금성이라는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예린이 갑자기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옆 펜션에서 조폭들이 하나둘씩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어제와는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고 손전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해요.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예린의 말에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재빨리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필요한 장비를 챙겼어요. 예린은 야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민정은 거리 측정기를, 소영은 쌍안경을 준비했죠. 지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겼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들의 준비는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펜션을 나선 네 사람은 조폭들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조용했죠. 숲길을 따라 약 15분을 걸어가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멈춘 곳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창고였어요. 네 사람은 창고에서 약 30m 떨어진 언덕 위 수풀에 몸을 숨겼습니다. 예린이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상황을 관찰했죠. 창고 앞에는 조폭들 외에도 낯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장 차림의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거래가 시작되었어요. 저거 봐요. 하얀 가루. 민정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조폭들이 큰 가방에서 꺼낸 것은 비닐봉지에 담긴 하얀 가루였어요. 명백한 마약이었죠. 중국인들은 그것을 확인한 후 검은 가방을 건넸는데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예린이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거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네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계급장으로 봐서 경찰서장이었죠. 그가 박두식과 악수를 나누며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최원석 경찰서장이에요. 사진에서 봤어요. 예린이 확인해줬습니다. 약 30분간 거래가 진행된 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도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하필 소영이 딛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한 조폭이 손전등을 이쪽으로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네 사람은 즉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어둠 속 추격전이 시작되었지만 산악 지형에 익숙한 특수부대 출신 여군들에게 조폭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죠. 각자 다른 경로로 펜션에 도착한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가쁜 숨을 고르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휴가 3일차 아침, 지영은 어젯밤 확보한 증거를 보며 본격적인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참교육 수준을 넘어서 이들의 범죄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약 거래와 경찰 유착이라는 중대 범죄를 목격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황금성부터 조사해보자. 거기가 본거지일 가능성이 커. 지영의 지시에 따라 오후에 민정과 예린이 황금성을 정찰하러 나갔어요. 황금성은 시내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5층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래방이었지만 건물 규모와 출입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특히 4층과 5층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덩치 큰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예린은 맞은편 카페에서 2시간 동안 황금성을 관찰했어요.
그동안 여러 명의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모두 5층으로 올라갔다가 한두 시간 후에 나왔죠. 그중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보고를 들은 지영은 황금성이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님을 확신했어요. 아마도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 그리고 정치인 로비가 이루어지는 거점일 가능성이 컸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해킹 실력을 발휘해 최원석 경찰서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린의 실력이라면 가능했습니다. 찾았어요. 최원석이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을 받고 있어요. 예린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송금인은 여러 명이었지만 모두 황금성과 관련된 유령 회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최원석의 부인과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되고 있었죠.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서장과 황금성의 유착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예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황금성으로 들어가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었는데 그 목적지가 중국과 동남아의 여러 나라였어요. 금액도 어마어마했죠. 이는 황금성이 단순한 지역 조직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영은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를 종합하면 박두식과 그의 조직은 국제 마약 카르텔의 한국 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죠. 황금성은 그들의 거점이었고 최원석 경찰서장은 이들을 비호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 황금성에 잠입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지영의 제안에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707 특임단 출신의 정계 요원들이었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황금성에 직접 들어가는 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예린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황금성 근처에 챔피언 복싱짐이라는 체육관이 있어요. 황금성 직원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하네요. 민정 언니가 여기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해볼게. 다음 날을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민정의 황금성 잠입 작전은 며칠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예린은 추가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특히 강태준이라는 국회의원 후보가 황금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죠. 선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황금성 관계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영이 왼손으로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겠어요. 우리가 누군지. 그녀의 다친 오른손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왼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양손잡이 저격수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옆 펜션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악행도 끝이 날 것이었어요. 707 특임단 출신 여군들이 나섰으니까요. 휴가 4일차부터 민정은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찾아낸 챔피언 복싱짐에 등록하고 매일 오전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회원들과 친해졌죠. 다이어트 목적으로 온 초보자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순진한 이미지를 심어놓았습니다. 5일째는 이미 황금성 직원 몇 명과 커피를 마실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휴가 6일차 아침, 오민정 중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었죠.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한지영 대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황금성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없었죠. 민정은 자신 있게 미소 지으며 팀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김혜린 중사는 노트북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고 이소영 하사는 왼손으로 민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응원했어요. 오전 10시 민정이 복싱 도장에 도착하자 이미 친해진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중 재석이라는 남자는 황금성 3층 당구장 매니저였는데 민정을 볼 때마다 수줍게 웃곤 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재석이 다가와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했고 민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정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우리 도장 사람들이랑 회식하기로 했는데 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은 망설이는 척하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전개였죠. 사흘간 도장에 다니며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순진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심어놓은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민정을 경계 없이 받아들였고 오늘 드디어 그들의 본거지로 초대받게 된 것이었어요. 점심시간 민정은 펜션으로 잠시 돌아와 팀원들과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예린이 만들어준 특수 브로치를 옷에 달았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신구였지만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었죠. 지영은 민정의 핸드백에 GPS 추적기를 넣어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와. 지영의 당부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고깃집에 도착한 민정은 이미 모여있던 도장 회원들과 합류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황금성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민정을 중심에 앉히고 환영한다며 술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이었지만 오늘은 약한 척 연기를 펼쳐야 했어요. 첫 번째 맥주잔을 반쯤 마신 민정은 벌써 얼굴이 빨개지는 척했습니다. 두 번째 잔을 억지로 마신 후에는 눈이 풀리고 혀가 꼬이는 연기를 펼쳤죠. 도장 회원들은 그런 민정을 귀엽다며 웃었고 자연스럽게 2차 장소로 황금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정은 취한 척 비틀거리며 재석의 팔에 기대 걸었어요. 황금성에 도착한 시각은 밤 9시경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의 보안 요원들은 재석 일행을 알아보고 바로 통과시켰죠. 민정은 취한 척하면서도 내부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1층 로비의 CCTV 위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비상구의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어요. 2층 노래방에 들어간 일행은 큰 룸을 잡고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척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재석이 깜짝 놀라 민정을 부축했고 다른 사람들도 걱정스럽게 둘러쌌어요. 화장실 좀... 민정이 어눌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석이 민정을 부축해 복도로 나왔어요. 민정은 일부러 4층으로 가는 계단 근처에서 더 심하게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나왔죠. 그중에는 이 지역 선거 포스터에서 본 강태준 국회의원 후보도 있었습니다. 재석이 놀라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 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강태준이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려는데 그의 옆에 있던 조폭 간부가 민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민정의 흐트러진 모습과 취한 얼굴, 그리고 짙은 화장이 그를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는 민정을 황금성 4층 VIP룸에서 일하는 고급 접객권으로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황금성 4층은 선별된 손님들만 출입하는 곳이었고 그곳의 여직원들은 철저히 관리되었는데 간부는 민정이 그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너 4층 아가씨 아니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간부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석이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간부는 듣지 않고 민정의 팔을 잡았어요. 민정은 더욱 취한 척하며 간부에게 기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노린 기회였죠. 간부는 민정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강태준 일행과 함께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 VIP룸은 민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화로웠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죠. 방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는 최원석 경찰서장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두툼한 봉투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정은 간부가 안내한 소파 구석에 앉아 취한 척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단 브로치의 카메라는 정확히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민정의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후보님, 이번 선거 자금 준비했습니다. 최원석이 두툼한 봉투를 강태준에게 건넸어요. 강태준이 봉투를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선거 자금과 당선 후 이권 배분에 대해 논의했죠. 황금성을 중심으로 한 유흥업소 단속 면제, 건설 인허가 특혜, 심지어 경찰 인사 개입까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녹음되었습니다. 박두식은 어디 갔어? 오늘 꼭 와야 한다고 했는데? 강태준이 물었어요. 펜션에서 곧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쪽에서 뭔가 준비하는 게 있다고. 최원석의 대답에 민정은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있을 큰 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중국에서 대량의 물건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암호처럼 말했지만 문맥상 마약 거래임이 분명했습니다. 민정은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며 계속 취한 척 연기를 이어갔어요.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룸문이 열리며 웨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추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민정을 발견했죠. 황금성에서 3년째 일하는 그는 4층 VIP 룸에서 일하는 모든 여직원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민정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여자 우리 업소 직원 아닌 것 같은데요? 웨이터가 간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간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민정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봤죠. 민정은 극도로 취한 척 혀 꼬인 말로 중얼거렸지만 간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민정의 핸드백을 뒤지려는 순간 갑자기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스 누출 경보입니다. 모든 분들은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안내 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린이 원격으로 황금성 건물에 가스 감지 시스템을 조작한 것이었죠. 펜션에서 노트북으로 황금성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한 예린은 민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를 받자마자 가스 경보를 작동시켰습니다. 건물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젠장, 진짜 가스가 샌 건가? 강태준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VIP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정도 혼란을 틈타 사람들 사이에 섞여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단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죠. 그녀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그녀에겐 문제 없었어요. 민정은 창틀을 잡고 조심스럽게 빠져나온 후 건물 외벽의 배관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뒤편 주차장에 착지한 민정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영의 차를 발견했어요. 예린이 GPS로 민정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며 지영에게 알려준 덕분이었죠. 빨리 타. 지영이 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민정이 채 오르자마자 지영은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황금성을 벗어날 때까지 민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건물 밖에는 대피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소방차까지 출동한 상태였죠. 가스 누출은 오경보로 밝혀졌지만 이미 민정은 안전하게 탈출한 후였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정은 브로치를 벗어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예린이 노트북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자 차 안의 분위기가 들떴어요. 대박, 완벽하게 다 들어있어요. 강태준의 얼굴도, 돈 받는 장면도. 예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소영도 왼손으로 주먹을 쥐며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죠. 강태준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최원석 서장의 뇌물공여, 그리고 마약 거래 계획까지 황금성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4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화질도 선명했고 음성도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증거로 충분할 정도의 완벽한 자료였죠.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더 큰 배우가 있을 거야. 지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화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던 중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준과 최원석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누군가를 언급한 것이었죠. 그 사람이 다음 주 큰 거래 때 직접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 모든 범죄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컸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겠네? 민정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추가 정보를 찾아냈어요. 황금성 직원들의 SNS를 뒤진 결과 내일 황금성 5층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전국에서 조직 간부들이 모이는 정기회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진짜 기회야. 지영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민정이 다시 잠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일로 이미 얼굴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팀원들은 새로운 작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원거리에서 감시하겠습니다. 저격수 훈련 받을 때 배운 관찰 기술을 활용하면 소영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내일은 더 큰 진실을 파헤치는 날이 될 것이었어요. 4명의 여전사는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황금성과 그 배후의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작전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옆 펜션은 오늘도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두식과 그의 부하들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다음 주 큰 거래를 위한 준비일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이미 707 특임단 출신 여군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휴가 7일차 아침, 네 사람은 어젯밤 민정이 확보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VIP 룸에서 녹화된 영상 속 강태준과 최원석이 언급한 회장님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관건이었죠. 예린이 밤새 SNS와 공개 정보를 뒤진 결과 오늘 황금성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조직 간부들이 모이는 정기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소영이 망원경을 점검하며 자원했어요. 제가 맞은편 건물에서 감시하겠습니다. 왼손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황금성의 검은색 세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망원경으로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보이는 외국인들도 있었죠. 소영은 왼손으로 카메라를 조작하며 그들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오후 4시경 검은색 벤틀리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극도로 공손하게 대하는 것으로 봐서 높은 지위의 인물임이 분명했어요. 소영이 그의 얼굴을 확대해서 촬영한 후 예린에게 전송했습니다. 예린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윤상철, 10년 전 실종된 전직 기무사 대령이에요. 예린의 보고를 들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상철은 지영이 기무사에서 근무할 때의 상관이었어요. 군 기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던 그를 지영이 내부 고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좌천되고 윤상철은 실종 처리되었죠. 그런 그가 이제 범죄 조직의 수장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무사 동기였던 박준호, 현재는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연락한 것이었죠. 통화가 연결되자 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나 지영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윤상철 대령 기억하지? 전화 너머로 박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상철? 그 사람 이름을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영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박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10년 전 실종이야. 하지만 우리 쪽 정보로는 동방회라는 국제마약 카르텔의 한국 지부를 이끌고 있다고 해.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거대 조직이지. 근데 왜 갑자기? 지영이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고마워. 지영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박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영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끄는 지영은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방회라는 거대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었죠. 박두식과 철수는 그저 말단에 불과했고 진짜 보스는 윤상철이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조폭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카르텔이었어요. 소영이 계속 감시하던 중 5층 회의실의 창문 너머로 회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향성 마이크로 대화를 엿들으니 다음 주 대규모 마약 거래와 함께 군용 무기 밀매까지 논의되고 있었죠. 윤상철은 군 시절 인맥을 이용해 퇴역 무기를 빼돌려 해외에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경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흩어졌어요. 소영이 장비를 정리하고 철수했고 네 사람은 펜션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동방회의 실체를 알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문제였죠. 경찰은 이미 매수됐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휴가 8일차 아침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아가씨들, 어제 저녁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젊은 여자 넷이 묻고 있냐고. 네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방회가 역으로 그들을 추적한 것이었죠. 아마도 소영이 감시하던 것을 눈치챘거나 민정의 황금성 잠입이 들통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영이 즉시 철수를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밖으로 검은색 SUV 여러 대가 펜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포위됐어요. 정문, 후문 다 막혔습니다. 예린이 노트북으로 펜션 주변 CCTV를 확인하며 보고했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두식과 조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 윤상철이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죠. 그의 시선이 지영에게 고정되었고 순간 알아본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지영, 설마 너였나? 10년 전 그 성가신 부하 말이야.
윤상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즐거움이 묻어났어요. 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요. 아니, 더 타락했네요. 윤상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타락? 난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것뿐이야. 국가에 충성해봤자 뭘 얻었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그가 손짓하자 조폭들이 네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린이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순간 펜션 전체의 전등이 꺼지고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펜션의 전기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었죠. 어둠과 경보음이 만든 혼란 속에서 네 사람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영이 가방에서 섬광탄을 꺼내 던졌어요. 707 훈련용으로 가져온 비살상 장비였죠. 강렬한 빛이 터지며 조폭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그 틈을 타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지영은 뒷문으로, 민정은 창문으로, 소영과 예리는 2층 베란다로 탈출했습니다. 쫓아! 놓치면 죽는다! 박두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휴가 9일차. 네 사람은 약속한 장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진 폐쇄된 주유소였죠. 모두 무사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펜션에 둔 짐은 모두 잃었고 예린의 노트북과 증거 자료만 간신히 챙겨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방회에게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죠.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소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다시 박준호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충분한 증거 없이 국정원을 움직일 수는 없었죠. 그들은 일단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회의 추적은 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 은신처로 사용하던 모텔 주변에 수상한 차량들이 나타났어요. 네 사람은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 외곽의 폐공장으로 피신했지만 그곳마저 안전하지 않았죠. 휴가 10일차 새벽 폐공장이 포위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됐고 윤상철도 직접 나타났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공장 2층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죠. 훈련용 고무탄이라도 맞으면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민정이 가방에서 훈련용 권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707 훈련 때 사용하던 고무탄 권총을 휴가에도 가져온 것이었어요. 살상력은 없지만 근거리에서 맞으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었죠. 소영도 왼손으로 권총을 들었고 지영과 예리는 남은 섬광탄을 준비했습니다. 조폭들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선두의 선놈이 2층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려는 순간 민정이 정확히 그의 무릎을 고무탄으로 맞췄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그를 보고 뒤따르던 조폭들이 주춤했죠. 고작 고무탄이잖아. 겁먹지 말고 들어가. 박두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정확한 사격이 계속됐어요. 왼손으로 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저격수의 실력은 여전했죠. 문으로 들어오려는 조폭들의 손과 발을 정확히 맞춰 무력화시켰습니다. 지영이 던진 섬광탄이 터지며 또다시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예린이 공장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물줄기에 조폭들이 당황했고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는 놈들도 있었죠. 네 사람은 이 틈을 타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윤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싸웠어. 하지만 여기까지야. 윤상철이 실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아니라 특수한 사이렌이었죠. 검은색 SUV 여러 대가 공장으로 들어왔고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국정원 특수팀이었어요. 무기 버리고 손들어. 모두 체포한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에 윤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준호가 지영의 이상한 전화를 받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는 지영이 위험에 처했을 거라 판단하고 팀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동방회 조직원들은 저항도 못하고 체포됐고 윤상철도 결국 수갑을 찼어요. 한지영, 이게 다 내 짓이냐? 윤상철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대답 대신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10년 전 이루지 못했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박준호가 지영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지영이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정말 고마워. 네 사람은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폐공장에는 체포된 동방회 조직원들의 신음소리만 남았어요.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마지막 마무리가 남아 있었죠. 휴가 11일차 아침 예린의 해킹으로 동방회 본거지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폐쇄된 리조트였죠. 한때는 고급 휴양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동방회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드론 정찰 영상을 보니 건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상철 체포 소식을 들은 조직원들이 서둘러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이었죠. 소영이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체계적인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일부는 서류를 태우고 일부는 차에 짐을 싣고 또 일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스의 체포로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죠. 경비 인원도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 있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경계를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력 전투원들이 다 잡혀갔네요. 남은 건 2진급 조직원들 뿐인 것 같아요. 소영이 보고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안개서는 박준호가 공식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판사의 서명까지는 이틀이 걸린다고 했죠. 그 사이에 증거가 모두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박준호도 답답해하고 있었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지영이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영장이 나오면 연락 주세요. 우리는 먼저 정찰만 하고 있을게요. 지영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찰만? 위험한 짓은 하지 마. 박준호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죠. 전화를 끊은 지영은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네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윤상철 체포로 약해진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죠. 707 특임단 여군들에게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해를 입힌 자들에게는 반드시 직접 손으로 참교육을 한다는 불문율이었어요. 약해진 지금이 기회야. 707 여군들의 전통은 직접 참교육이지. 지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막내 손등 화상 잊지 않았어요. 민정이 주먹을 쥐며 말했죠. 네, 전사는 자발적으로 선제 타격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동료에게 가해진 상처를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예린이 노트북을 펼치며 작전 계획을 설명했어요. 본관과 별관의 구조, CCTV 위치, 예상 인원 배치까지 상세히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소영은 왼손으로 훈련용 고무탄 권총을 점검했고 민정은 섬광탄과 연막탄을 준비했죠. 오후 3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정과 예린이 먼저 양동작전을 펼쳤어요. 예린이 리조트의 전기 시스템에 침입해 별관에 화재 경보를 울렸습니다. 조직원들이 당황해서 별관으로 몰려가는 사이 민정이 후문 경비를 유인했죠. 훈련받은 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어요. 혼란이 가중되자 본관 경비가 텅 비었습니다. 지영과 소영이 본관으로 침투했어요. 1층 사무실에서는 조직원들이 서류를 태우고 있었죠. 지영이 섬광탄을 투척하자 강렬한 빛과 소음이 터졌습니다. 일순간 시야를 잃은 조직원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소영이 왼손으로 정확하게 고무탄을 발사했어요. 무릎과 어깨를 맞은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부상당한 왼손이었지만 저격수의 실력은 여전했죠. 왼손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네요. 소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손짓 하나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네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2층으로 올라가 좌우로 나뉘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복도에서는 민정이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차단했고 오른쪽에서는 예린이 노트북으로 조명을 조작해 깜빡거리게 만들었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조직원들을 지영과 소영이 체계적으로 제압해 나갔죠. 3층 금고실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군납비리 관련 장부와 무기 밀매 계약서들이었어요. 윤상철이 기무사 시절 인맥을 이용해 퇴역 무기를 빼돌려 해외에 판매한 증거였습니다.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고 거래처에는 동남아 반군 조직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예린이 재빨리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동방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완전 대박 증거네요. 예린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4층에서는 조직 잔존 간부들과 마주쳤습니다. 5명이었는데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보스도 없고 주력 부대도 잡혀간 상황에서 제대로 저항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인지 총을 내려놓지는 않았더군요.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두시죠.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간부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냥 당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들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섬광탄을 던지자 간부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고
그 사이 소영이 왼손으로 정확히 그들의 손목을 쏴 총을 떨어뜨렸어요. 지영이 돌진해 근접전으로 제압했고 예리는 빠르게 그들을 묶었습니다. 조직 잔존 간부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죠. 특수부대의 체계적인 팀워크 앞에서 오합지졸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지하실에서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대량의 현금과 금고에 그리고 마약이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납치된 여성들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동방회가 인신매매까지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영이 즉시 자물쇠를 부수고 그들을 구출했어요. 여성들은 울면서 감사를 표했고 네 사람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죠. 작전 시작 30분 만에 리조트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조직원 20여 명이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증거물은 모두 확보됐어요. 네 사람은 건물 곳곳에 707 참교육 완료라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그들만의 서명이었죠. 군납비리와 무기밀매 증거는 따로 정리해 입구에 놓았어요. 국정원이 도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후 4시 30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호가 영장 없이라도 일단 출동한 모양이었어요. 네 사람은 이미 모든 임무를 완수한 상태였죠. 지영이 팀원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모두들. 우리가 해냈어. 지영이 말했어요. 이제 철수할 시간이에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람이 후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박준호와 국정원 특수팀이 도착했습니다. 박준호는 현장을 둘러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제압된 조직원들과 정리된 증거물, 그리고 벽에 쓰인 707 잠교육 완료 글씨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구출된 여성들의 모습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진압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휴가 중이었으니까요. 박준호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경례를 하며 답했고 네 사람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어요. 뒤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증거물을 수거하는 소리가 들렸죠. 동방회는 완전히 무너졌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비록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707 특임단 여군들의 전통은 이렇게 지켜졌죠. 지영이 경례를 하며 답했고 네 사람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어요. 뒤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증거물을 수거하는 소리가 들렸죠. 동방회는 완전히 무너졌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비록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707 특임단 여군들의 전통은 이렇게 지켜졌죠. 휴가 12일차, 네 사람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펜션이었지만 역시 부대 제휴시설이었죠.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네 사람을 보자마자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군인들이 오면 항상 해주신다는 특별 메뉴였죠. 저녁 바베큐 시간. 네 사람은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소영의 손등 화상은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흉터만 살짝 남은 상태였어요. 그 흉터를 보며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훈장처럼 느껴졌죠. 정의를 위해 싸운 흔적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한 일이 옳았을까? 지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소한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민정이 대답했어요. 예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소영은 왼손으로 맥주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죠. 왼손 사용이 이제는 꽤 자연스러워진 모양이었어요. 네 사람은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건배였죠. 그때 예린이 스마트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방회 해외 지부까지 연쇄적으로 검거되고 있다는 속보였죠. 그날 밤 뉴스에서는 동방회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원 200명 체포, 마약 100kg 압수, 불법 무기 대량 적발, 인신매매 피해자 10명 구조. 엄청난 성과였죠. 최원석 경찰서장도 구속됐고 강태준 시의원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두식 일당은 징역 25년을 구형받을 예정이었어요.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여성들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죠. 뉴스를 보던 민정이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네 사람에게는 아직 이틀의 휴가가 남아 있었어요. 진짜 휴가를 즐길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더군요. 이제 정말 쉬어도 될 것 같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등산을 갔습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세상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어둠이 있지만 그것을 밝히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죠. 소영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찍었더군요. 손등에 화상이 나으면서 다시 오른손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언니들, 우리 내년에도 여기 올까요? 소영의 제안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휴가로 오자. 아무 일 없이 지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 단원에게 완전한 휴가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언제 어디서든 정의가 필요한 곳이라면 그들은 다시 나설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숙명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조용히 쉬고 싶었죠. 적어도 남은 이틀 동안은 말입니다. 오후에는 래프팅을 즐겼습니다. 거친 물살과 싸우며 한마음으로 노를 저었죠.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마치 지난 열흘간의 작전을 압축한 것 같았어요. 물에 흠뻑 젖었지만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정이 장난스럽게 물을 튀기자 모두가 물싸움을 시작했죠. 잠시나마 특수부대원이 아닌 평범한 젊은 여성들로 돌아간 듯했어요. 저녁에는 펜션 주인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도 군인이었다고 했어요. 특전사 출신으로 지금은 전역했지만 여전히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네 사람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네 사람이 특별한 군인이라는 것을 눈치챈 듯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구먼. 할머니가 네 사람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네 사람은 뭉클했어요.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할머니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그들이 싸우는 이유였죠. 지영이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네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밤이 깊어가자 네 사람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서로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죠. 예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니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예린이 대답했어요. 민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소영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죠. 그들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평소에는 평범한 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죠. 휴가 13일차 아침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방회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덕분에 국제 공조 수사까지 시작됐고 아시아 전역의 마약 카르텔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조된 여성들도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전했죠. 그들은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상부에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박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와주셔서 지영이 짧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모두들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소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모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마지막 관광을 즐겼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발 아래 펼쳐진 장대한 풍경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소영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고 네 사람은 오랜만에 V자를 그리며 활짝 웃었어요. 그 사진은 나중에 그들의 숙소에 걸릴 유일한 추억이 될 것이었죠. 다음엔 진짜 관광만 하러 오자. 민정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죠. 707 특임단원인 이상 완전한 휴식은 사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자랑스러운 임무였으니까요. 지영이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킨 이 평화는 진짜니까.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길,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휴가는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이죠. 정의를 실현했고 악을 응징했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사람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전투를 함께 치른 전우는 가족보다 가깝다는 말이 실감났죠. 휴가 마지막 날인 14일차, 네 사람은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2주를 되돌아봤어요. 처음 계획했던 조용한 휴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어떤 휴가보다 보람찼습니다. 민정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죠. 솔직히 처음엔 정말 쉬고 싶었는데 지금은? 예린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체크아웃을 하면서 펜션 주인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네 사람을 꼭 안아주시며 또 오라고 하셨죠. 그 따뜻한 품이 마치 어머니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깊이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어요. 할머니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죠. 그 모습에 모두가 뭉클해했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동방회 사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윤상철의 추가 범죄가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가 해외 테러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덕분에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수사팀이 표창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얘기는 영원히 비밀이겠지? 소영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그림자니까. 민정이 대답했어요. 예린도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킨 평화는 분명히 존재했고 구한 생명들은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로 남는 것이 더 자유로웠어요. 언제든 필요한 곳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돌아온 그들의 집이었죠. 위병이 경례를 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네 사람도 거수경례로 답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서 싸우고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모두들 휴가 잘 다녀왔냐고 물었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알찬 휴가였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에 진짜 의미를 알 리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도 그들은 주저없이 나설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707 특임단, 대한민국 최정예 여군 전사들이니까요.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707은 휴가 중에도 작전 중이다. 지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네 사람 모두씩 웃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숙명이었으며 영광이었습니다. 휴가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죠. 언제 어디서든 정의가 필요한 곳에 그들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림자 수호자로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마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